안녕하세요. 요즘 연휴다 보니 이래저래 사건 사고가 많네요. 특히 뉴스를 보면 뺑소니 사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다 보면 시댁 생각이 나서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네요. 시어머니의 안하 무인함에 학을 떼버렸던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희 친정은 참고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저희 남매를 키워주셨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아 다니고 싶은 학원에 등록하기는커녕 학교 준비물도 제대로 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의 사랑만큼은 참 듬뿍 받고 살았네요. 지방 오가며 힘들게 일하셨지만 저희 남매한테만은 늘 깃은 관심을 두고 남부럽지 않은 엄마 역할까지 하려 부단히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남매는 남들 다 보일러 떼기 시작하는 시대에도 연탄으로 부를 때는 단칸방에서 살며 밥상 2개 놓고 공부해서 지역에서 이름 날리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사정 어려운 거 아시는 선생님들이 혜택을 주셔서 지역 장학금도 받고 대기업 추천 장학금도 받아가며 공부했습니다. 둘 다 공부에는 악발이 근성이 있었기에 남부럽지 않은 성적을 자랑했고 그 결과 둘 다 명문대에 진학하게 됐어요. 저보다 동생이 공부를 더 잘했고요. 저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딱 평범한 로트탄 케이스입니다. 휴학 한 번 없이 무난하게 대학 다녔고 졸업하기 한 학기 전 공기업 특채로 입사했어요. 저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원했기 때문에 더 연봉 세다는 대기업도 마다하고 그냥 공기업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돈을 벌어 아빠도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고 저보다 잘났지만 제 남동생이니 용돈도 주고 싶었습니다. 남동생도 저처럼 국내 기업에 입사할 줄 알았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니 더 다양한 경험에 목이 말랐나 봐요. 저희가 워낙 가난했던 터라 남들 다 먹어봤다는 패밀리 레스토랑도 성인 돼서 처음 가봤고 다른 사람들 어릴 때 한 번씩은 다 가봤다는 갯벌도 저희 남매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이런 사소한 경험들이 부족했던 저희였고 특히나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워낙 진취적인 성격이라 대학교 다니면서도 가외 알바해서 번 돈으로 틈틈이 여행 다니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다 성인 되자마자 아버지 하시던 일이 술술 잘 풀려 마침내 가게 사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집도 매매하실 정도면 말 다 했죠. 저희 가족 셋 모두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싶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찔끔 흘린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남동생이었고 졸업하자마자 진로를 많이 고민하더니 제 앞에서 이러더라고요. 누나, 나 뒤늦게 사춘기가 온 것 같아. 외국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새로운 세상도 더 겪어보고 싶고 공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하기도 해. 나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 안 하고 싶어. 누나, 나 캐나다에 2년만 살다 올게. 그런 동생을 저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 없이 밀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캐나다 가서 돈이 모자르면 언제든지 누나에게 말하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동생을 캐나다로 보냈죠. 제 동생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 가서는 거기서 어학원 다니며 이일 저일 몸소 체험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제 동생은 아무래도 유학이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으니 꼭 참았던 것 같고요. 그런 남동생이 저는 너무너무 대견했어요. 타양살이 하면서 돈을 또 얼마나 야무지게 모으는지 거기서 중고차도 하나 사서 끌고 다니더라고요. 워킹 홀리데이 가서 그렇게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 동생은 그렇게 뽑은 중고차로 남은 기간 열심히 캐나다 이곳저곳을 누벼가며 많은 경험을 마음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귀국하기 3개월 전 일을 관두고 캐나다 전국 여행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동생은 심각한 사고를 당해 일찍 귀국하게 됐어요. 바로 뺑소니였어요. 캐나다의 모 시골 마을에 갔던 남동생은 한밤중에 어느 국도에서 음주로 추정되는 어느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는 바로 도망갔지만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빈 차로 발견됐대요. 차 안에는 독한 위스키 병들이 잔뜩 나뒹굴어져 있었고요.
제 동생은 셀 수도 없는 골절과 소장 파열, 그리고 머리에 피가 고인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가게 됐대요. 회사에 급하게 휴가 내고 캐나다에 건너갔더니 시체처럼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죽은 듯 누워있는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일주일 정도 후에 겨우 깨어났지만 심각한 사고 후유증으로 반년 정도 캐나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어요. 아버지께는 최대한 미루다 동생 상태 좀 괜찮아졌을 때 알렸고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온 남동생은 잘 걷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말이 어눌해졌어요. 사고 나면서 턱관절 쪽이랑 혀부분도 다쳤거든요. 그런 신체적인 상해도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꿈이 많던 한 청년은 그렇게 한순간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으니까요. 제 동생을 그렇게 만든 범인은 결국 잡히지 않았어요. 캐나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상대 차가 도난차였고 어떤 지문도 검출되지 않았다네요.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포기하려 하길래 국제소송도 준비하고 그랬었네요. 제 동생은 그렇게 희망을 잃고 캄캄한 집에서 하루를 죽여가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아빠가 남동생을 밖으로 이끌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 동생은 다시 운전도 하고 운동도 하며 웃음을 희미하게 되찾긴 했지만 솔직히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건 시기상조였어요. 다시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실 남동생에게는 너무 더딘 걸음이었죠. 그런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저희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고요. 시댁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맞아요. 죄송했죠. 솔직히 말해 남동생은 장애인이고 나이가 30인데도 불구하고 취직도 안 한 상태였으니까요. 제 남동생이 명문대를 나오고 머리가 비상한 반짝반짝한 청년이라는 사실을 제 남편만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대놓고 무시하고 싫어하며 아니 사돈 총각은 아직도 취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30이 40되고 40이 50되는 거야. 그러다 평생 네 동생한테 용돈 주며 살겠다.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어쩌다 이런 하자 있는 집구석 딸내미가 좋다고 데려와서는 처남까지 먹여 살려야 돼? 라고 정말 심한 말로 상처 주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이렇게까진 안 하셨어요. 저를 흘겨보시고 따스한 웃음 한 번 주신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 동생에 대해 심한 말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남동생의 취직 준비 기간 역시 길어졌고 그에 따라 저도 얼마간의 용돈을 줘야 했기에 물론 아버지가 돈을 이제는 잘 버시고 집도 있기에 큰돈으로 부양할 의무는 없지만 동생이 아픈데 어떻게 한 달에 용돈 한 푼 안 보태줄 수가 있나요? 비단 제 동생 같은 기구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용돈 10에서 20만 원 정도는 당연히 보태줄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시댁에도 다달이 50만 원씩 이미 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시댁이요? 이런 말 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 같지만 사실 저희 친정 사정이랑 별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집이라도 있으시지만 시댁은 아직 전세 사시고요. 고려님 한 분 있는데 제 남동생보다 1살 어리고 거기도 취직 안 했어요. 공무원 준비 장수생이었거든요. 제 동생은 뺑소니 때문에 한순간에 장애가 생겨 취직을 못했지만 도련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에 공부도 안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늘 본가에 손 벌리며 일하고 싶지도 않아 했어요. 그런 시댁 사정인 거 당신도 뻔히 알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별 볼일 없는 친정, 하자 있는 가족, 장애 있는 남동생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면서 제 자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려 밟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시댁 용돈 올려달라고 하는 거 거절했던 일로 추정이 되네요. 시댁에서 월 50만 원 받는 거 모자라다고 월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나이가 아직 젊으셔서 어머님 나이 20살에 제 남편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제활동 왕성히 하실 나이인데도 일하기 싫다며 저희더러 돈을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이 둘이 있고 한창 교육비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다 아파트며 자동차며
할부금의 노예로 살아가는 마당인데 어떻게 달에 100만 원씩 시댁에 돈을 드립니까? 월 50도 사실 벅차요. 그 돈이면 제 옷도 마음껏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저런 돈 들어갈 거 다 제하면 저랑 남편은 진짜 1년에 옷 한두 벌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시장 못해요. 보풀 제거기로 매년 코트 다듬으며 15년간 입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그런 사정 얘기하며 더 올려드리긴 힘들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불똥이 제 남동생으로 튄 겁니다. 돈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시댁에 줄 돈이 없는 거 아니냐면서 빡빡 우기는 거예요. 많이 줘봤자 20이고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주냐. 시댁에 돈 들인 거에 비하면 친정에 들어간 돈은 3발의 피다 등등. 울면서 제가 해명을 해도 어머님은 결국 눈에 가시였던 장에 있는 제 남동생을 걸고 넘어졌고 상처 주는 말의 수위가 점점 심해져 갔던 거죠. 그 바람에 저도 시댁이랑 많이 싸웠고 제 남편도 중간 역할 하다 보니 본인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나빠져서 명절 아니면 시댁도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시댁에서 사실 뭐 저희한테 보태주신 것도 없고 제 아이들 태어났는데도 이렇다 할 용돈이나 선물도 주신 적 없거든요. 그나마 저희 아버지가 매번 몇십씩 용돈 주시고 놀이공원 데려가 주시고 그래서 조부모의 정을 알지 시댁에서는 저희 애들한테 딱히 관심도 없어요. 시동생도요. 그러님은 공무원 준비만 7년째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공부는 무슨 공부. 매일같이 놀러 다닐 그룹님만 하고 분수에 맞지도 않은 외제차를 렌트에 끌고 다니며 밤마다 여자들이나 꼬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준비를 한답시고 시댁에서 매달 100씩 뜯어내고 제 남편한테도 가끔 몇십만 원씩 학원비를 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가족으로 엮인 거 아니면 말도 안 섞을 만한 부류고요. 그런 도련님에 비해 제 남동생은 소박한 경차 끌고 다니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알바를 다니며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미래를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었고요. 하나 같은 점이 있다면 둘 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남동생은 학교 다닐 때부터 모의 투자로 상금도 1,000만 원 받았던 전력이 있는 반면 시동생은 여기저기서 돈 끌어써서 듣도 보도 못한 기업에 묻지마 투자해서 돈 다 날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주식창에 몇 시간 동안 매달리는지 애초부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만한 끈기도 없는데 그냥 마음껏 놀고 싶으니까 시험 준비한다는 명분 앞세워 일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가망이 없었는데 어머님은 둘째 아들이 하면 또 잘한다면서 끝까지 편들고 감싸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비슷한데 참 서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도련님이 어느 날 대형 사고를, 말 그대로 사고를 쳤더라고요. 번화가에서 술을 먹었는데 여자 앞이라 가오 세운답시고 대리를 안 부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나봐요. 그렇게 집에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 고속도로로 빠졌고 집에 돌아오려고 이리저리 다니다 시골길에 들어섰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할아버지 한 분을 못 보고 그대로 쳤고 깜짝 놀란 도련님이 그 길로 도망쳐 왔대요. 그렇게 새벽에 집에 들어온 도련님은 귀신 씌운 듯 얼이 빠져 아무 말도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고 이상하다 싶은 시부모님이 다그쳐 물으니 그제야 뺑소니 친 걸 이실직고 한 거죠. 바로 저희 부부까지 호출당해 시댁 와보라고 난리였습니다. 저까지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진짜 열이 받아 미치겠더라고요. 빨리 신고 안 하고 왜 여기 이렇게 앉아만 계세요? 이럴수록 형량만 길어진다고요. 차에 치인 할아버지 걱정은 안 되세요?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날도 추운데 길에 계속 계시다간 너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어디서 경솔하게 신고 운운하고 난리야. 어떻게 해야 우리 막내가 무사히 이 일을 넘어갈지 그거 고민해보자고 니를 부른 거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착잡한 얼굴로 담배만 연신 피우러 나가셨고요. 저희 부부는 도련님에게 이제 수사 들어가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다. CCTV에 다 찍혔을 텐데 왜 도망쳐 왔냐? 라고 빨리 자수하라고 화를 내고 다그쳐 보기도 했지만 도련님은 묵묵부답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하는 말이
제가 오면서 다 둘러봤는데 CCTV는 없었어요. 거기가 외진 시골이라. 그 할아버지 치고 나니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봤죠. 동네에 차가 한두 대 세워져 있긴 했는데 보니까 차마다 블랙박스도 없었고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 저랑 남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방방 뛰었고 그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보던 시어머니가 이를 어쩌냐며 발만 동동 구르고 안절부절 못하더니 죽어도 막내는 빨간줄 그을 수 없다며 막 우시더라고요. 급기야. 땡손이 그거 잡지도 못하잖니. 너도 길 가면서 현수막 많이 봤잖아. 며칠 몇 시에 사고 난 장면 목격하신 분 찾는다면서. 우리 막내가 낸 사고도 그렇게 묻힐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님, 그러다 도련님 형량만 더 늘어요. 언젠가는 잡힌다고요. 네 동생 친 범인도 여태 안 잡혔잖니? 어머님이 소리치듯 한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남편이 나서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어머님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며느라, 사돈총각 운전을 한다고 했지?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렇다고 말하니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인생은 각자 다르고 또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사돈총각한테 정말 큰 빚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할 테니까 눈 딱 감고 이 시애미 부탁 하나만 들어주렴 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이냐고 여쭈으니 어차피 우리 사돈총각은 이제 취직할 가능성도 없고 솔직히 이제 가족한테 도움받아 살아야 할 사람이잖니. 우리 막내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몸 건강한 아낄 창창한 애고 우리 막내가 잘못 저지른 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만 솔직히 재수가 너무 없기도 했잖아. 네, 그래서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사돈총각이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막내 대신 조사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지금 바로 자수하러 들어가면 니들 말대로 형량이 높진 않을 거라면서. 네,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만약에 도련님이 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요? 제 동생 그러면 깜빵에서 수십 년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자 어머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러면 당장 막내가 깜빵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며 제 손을 붙잡고는 비시더라고요. 너밖에 없다. 네가 우리 집안 살려줄 유일한 빛이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사돈총각이 우리의 차 빌렸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낸 거라고 하면 되지. 술도 안 먹었다고 하고 우리 막내는 술 먹은 카드 기록도 있고 그래서 안 되지만 사돈총각은 아니잖아. 재판 받더라도 사돈총각은 자기가 뺑소니 당한 기록도 있어서 변호사 통해서 잘만 얘기하면 아마 감형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재판 비용 다 댈게. 네, 뭐라고요? 너도 내가 네 동생 얘기로 구박할 때마다 서러웠잖니. 이제 다시는 사돈총각 무시하지 않을게. 아니, 우리가 먹여 살릴게. 딱 한 번만 대신 조사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돈총각한테 정말 잘할게. 응? 각서도 줄 수 있어. 하면서 어머님이 정신 나간 듯 자필로 A4 용지에 각서를 쓰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도련님 대신 죗값 치러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지급 보장한다면서요. 사돈총각은 어차피 이도 저도 못하는 몸에 밥벌이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잖니. 연금 받든 매달 100만 원씩 우리한테 받으면 누나인 너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건데, 응? 자기 아들이 깜빵 들어가게 생긴 마당에 제정신 아닐 수 없겠지만 어머님은 정말 미쳤다 싶더군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뭘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어머님 말씀에 동조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 보니 제 동생을 쳐버린 악마 같은 뺑소니범이 생각나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더군요. 어머님께 알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은 조건이니 받아들이겠다면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환하게 웃으며 이제 됐다고 웃으시더군요. 그 종이를 빼앗듯 구겨가지고 밖으로 나오니 남편이 허옇게 질린 얼굴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저를 막더군요. 그래서 경찰서 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처남한테 배신 뒤집어 씌우려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무리 내 동생이라지만 나는 그 꼴 못 봐. 그리고 이거 걸리면 전부 다 망하는 거야. 왜 다 망해? 망해도 당신 동생만 망하는 거지. 나 경찰서 가서 당신 동생이 사고 냈다고 신고하러 갈 거야. 사건 은폐하고 범인 조작하려 했더니 증거까지 제출하려고.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나 당신 어머니랑 동생 용서할 수가 없어. 하면서 저는 그대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편이고 뭐고 눈에 뵈는 거 없었고 혹여나 남편이 이 일로 저에게 너무하다 어쩐다 그럴 경우 이혼까지 불사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제 신고 들어가자마자 경찰들이 시댁에 들이닥쳐서 도련님을 바로 검거했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천하의 미친년 못된 년이라면서 쌍욕을 하더군요. 그것도 얼마 못 갔죠. 어머님도 경찰에 잡혀가셨거든요. 친족 범행 은폐 시도도 벌 받아야 하는 죄니까요. 어머님이 쓰신 각서는 딱히 효력도 없고 실제로 이행하려는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조사 정도만 받고 풀려나셨지만 도련님은 바로 구속되었어요. 진짜 다행히 그 뺑소니 사고 당하신 할아버지는 경상이시긴 했지만 도련님은 음주 뺑소니라는 중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없이 5년 실형 살게 되었어요. 다행히 할아버지께서 많이 다치진 않으셨고 선처를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서 5년이더라고요. 만약에 시동생이 바로 자수했으면 어쩌면 집행유예 받고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더 운 좋게 해결됐다면 아마 할아버지랑 합의 보고 끝낼 수도 있었고요. 시어머니랑 시동생의 못된 심보가 저를 건드려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죠. 저는 시동생이 자수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동생더러 이미 망한 인생이니 깜빵 갔다 오는 게 큰 상관 있겠냐는 식으로 함부로 입만 놀리지 않았으면 저도 제 발로 경찰서에 가진 않았을 텐데요. 도련님은 그래서 아직도 교도소에 있고 형 살고 나와도 공무원 시험 당치도 않습니다. 자격도 없고 이미 빨간 줄 그어진 마당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살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떻게 자기의 막내 아들 앞길을 이렇게 막아놓을 수가 있냐며 난리를 쳤고 저도 같이 맞서 싸웠어요. 누가 누구더러 망한 인생이래요. 안 그래도 큰 상처 겪은 사돈 총각한테 뭐라고요? 뺑소니 죄를 뒤집어 쓰라고요. 어머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셨던 거 아시죠? 도련님만 귀한 자식이 아니에요. 내 동생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동생이자 누군가의 아들이라고요. 벌 받을 짓 했으면 벌 받으라고 하세요. 시댁이랑은 그 길로 연 끊었어요. 남편이랑도 사실 몇 개월 어색하긴 했어요. 남편도 아무리 머리로는 제가 한 행동이 옳다는 걸 알지만 자기 동생을 신고한 와이프 얼굴 보기가 딱히 유쾌하진 않겠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도 저더러 너무하다는 중에 원망은 안 하더라고요. 저더러 그런 모진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요. 저도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벌어질 일이니 그냥 잊고 저희끼리 잘 살자고 했고요. 저희는 시모가 찾아올까봐 바로 이사했고요. 서류 때도 저희 집 주소 안 나오게 남편이 행정 처리 잘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싹 바꾸었고요. 제 동생은 이 일 전혀 몰라요. 제가 입도 뻥끗 안 했거든요. 제 동생의 인생은 전혀 망하지 않았고 잠시 천천히 걸어가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말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고요. 제 동생은 모아둔 돈으로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고행과 발음이 불편한 제 동생이 마음 편히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재테크뿐이었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주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꽤 잘하더라고요. 워낙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편이라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수익을 내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는 한 달에 1,000만 원 전후로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돈 버니까 이제야 가족에게 제대로 베풀 수 있겠다면서 제 남편한테 맞춤 양복도 한 벌 맞춰주고 저희 아이들에게 택도 선물해 주었죠. 저한테도 그간 뒷바라지 해줘서 고맙다며 거금의 상품권을 선물해 줬던 참 속 깊은 동생입니다.
솔직히 시댁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동생을 치고 간 범인을 제 손으로 경찰서에 쳐 넣은 것 마냥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을 아무도 이해 못하겠죠? 이런 일이 흔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고 정의로워지길 원합니다. 시댁은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려고요.